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음, 공부는 잘 되시죠? 거의 다 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 첫 문제를 보면 답을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가장 문제이지. 머릿속에 올라가 있는 건 웬만큼 올라가 있을 거예요, 지금은. 5월달 되고 6월달 되면. 특히 5, 6월달쯤 되면 민법은 어느 정도 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2차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모의고사 5월달 모의고사는 실전하고 똑같이 문제를 냈습니다. 어렵다는 거죠. 아마 점수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일부러 만든 게 아니고 실제 시험에 맞춰서 문제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달 모의고사 충격이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뭐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사 특별법부터 수업을 할 거거든요. 문제편을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편을, 우리 이론화 그 옆에 해설판하고 문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수업은 요 마스터 2 있죠. 요걸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걸로 한 번 더 돌릴 거거든요. 5, 6월 달에 요것만 갖고 다니시면 돼요. 이 문제집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 기출문제하고, 하시면 되고요. 기출문제는 나중에 이따 제가 공부 방법을 대략 가르쳐 드릴게요. 대략 어떻게 한다는 거.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저번 2월 말쯤에 제가 특별법을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 프린트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건 다운 받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읽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수업 바로 들어가죠. 뭐 그죠? 요건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좀 할 거고. 특별법은 어디로 오시냐면 마스터북 99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99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번 제가 그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그 박스형 문제 때인가요? 그때 20문제 태그를 이게 포스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이는 거 그거 말고 플래그라고 해서 그 종이로 된 게 아니고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플러그를 하나 제가 사셔가지고 테마 20개를 좀 뭔가 골라가지고 그걸 모의고사 볼 때나 또 아니면 9월 마지막에 전날 시험 볼 때 꼭 보고 가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이걸 20개를 찍어달라고 해가지고 고민을 무진장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출문제 31회 거, 32회 거 참조를 해서 대략 윤곽은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아직은 공개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공개를 해서 더 고민을 하고 드릴게요. 알겠죠, 이건? 왜 그러냐면 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20문제를 잘못 찍었다는 뭔가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20문제를 찍었는데 최소한 18개, 19개 나와야 되거든요. 그 파트가. 안 나오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더 고민해서 한번 해볼게요. 계속 찌글찌글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시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기만의 무기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의 자격증 합격하면 중개사가 되겠지만 중개사가 됐다고 다 중개사가 돼버리면 시험은 포기하지 않으면 다 되거든요. 절대평가기 때문에. 근데 중개사 오픈을 했을 때 똑같은 중개사면 누가 그분을 찾아가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만의 뭔가 독특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똑같아요. 시험을 볼 때도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최소한 20개 정도는 무조건 맞아야 되거든요. 그 20개를 어떻게 고를 것이냐, 이제 그걸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정해놓고 그 20개는 무조건 파는 거예요. 무조건 맞힌다 생각하고 파고, 그럼 나머지는 들러리 가면 24개는 무조건 나오는 거거든요. 무조건 합격하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번 그 박스형 특강할 때 20문제를 골라달라고 해서 계속 일주일 동안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은 아닌 것 같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목록은 뽑았는데 이걸 탁 찍기가 이거 찍으려고 하니까 얘가 아쉽고 얘가 찍으려고 하니까 얘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20개는 될 테니까 거기는 무조건 공부를 해버리세요. 100%요. 그러면 모의고사 보기 전날에 20개 플래그를 보고 그다음 시험 보기 전에 보면 최소한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최소 못 봐도 6번 정도는 볼 거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무조건 맞힌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민법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되는데 자 이제 요거 하나 이제 수업 들어가자고요. 제가 지금 순서를 바꿔놓은 건 아시죠? 그래서 지금 원래는 5, 6월 달에는 특별법을 먼저 한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3, 4월하고 연결되기도 하지만 제가 붙여놓을 거긴 해요. 특별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민법 총칙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이제 물권법이 들어오거든요. 물권법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계약법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올 건데, 지금은 원래 이론을 하고, 그 다음에 핵심을 하잖아요. 핵심 이론하고, 그다음 기출 문제를 풀어내는데, 지금은 제가 이걸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줄 파일은 아니고, 나중에 시간이 될까가 모르겠네. 이게 5, 6월달 기출문제이고, 그 다음에 요게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5, 6월달 그 민법 공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요걸. 그래서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은 다 나간 다음에 촬영해서 올려놓을 건데, 뭐 들어도 되고, 어떤 문제를 해야 되는지를. 그래서 요걸 하는 건데, 요걸 먼저 할 테니까 보시면 되는데, 자. 특별법은 6문제가 나와요. 항상. 근데 항상 그 생각을 하세요. 목표치는 있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4문제는 맞춰야 돼요. 이 4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찍고 있는 건 첫 번째는 주임법이 나오거든요. 요 주임법이 총 몇 문제가 나오냐면 2문제가 보통 나와요. 중개사법은 1문제가 배정이 되죠. 여기는 2문제가 배정이 되니까 얘는 맞춰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상임법이거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참 얘가 참 지랄 맞습니다. 왜 지랄 맞냐면 예전은 상임법은 무조건 맞히는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뜬금없이 뭐 세종시를 끄집어내고 뜬금없이 판례를 묶어가지고 박스형으로 문제를 내버리다 보니까 예측 못하는 문제가 나올 때가 간혹 있어요. 이 상임법이. 예전처럼 주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상임법이 요 근래 복수 정답을 인정한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그래서 이런 게 하나가 좀 있는데 요게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여기 순서는 지금 바꿔져 있습니다만 집합건물이라고 하는 거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 요게 한 문제입니다. 근데 네 번째는 담보가등기가 있는 거죠. 담보가등기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담보가등기 아니면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가등기 담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눈치는 채야 돼요. 쓰라는 건 아니에요. 들으세요. 그냥 필요 없어. 뭘 적을 걸. 그거 소모가 젊으니까 이게 남죠 지금 이게. 나이 먹어봐. 덜 됐더라 이게. 그래서 요 담보라는 글자가 보이잖아요. 담보가 보이면 무조건 돈 빌려준 거예요. 금전 소비 대차, 양도 담보, 담보 가등기 나오고 담보 가등기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고 그냥 가등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냥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예요. 우리 공시법에서 배우는 가등기. 우리가 배우는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는 뭔가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가등기를 해놨는갑다. 그 담보란 글자가 보이면 알겠죠? 그리고 담보는 중개사법의 경매를 배울 때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가. 그래서 담보가등기가 요게 한 문제가 배정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명의신탁이에요. 이게 저는 신탁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부실법 그러거든요. 자, 요게 이제 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저는 네 문제를 무조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그러면 학교로부터 풀지 말고요. 특별법도 한번 풀어보세요. 우리가 1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문제가 있고 요 41번부터가 원래는 민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특별법이 몇 번부터예요? 6문제가 나오니까 빨리 계산해 보면. 예, 74번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딱 확인한 다음에 74번을 먼저 여세요. 그리고 74번을 거꾸로 해서 80번까지 본 다음에 다시 1번으로 넘어가세요. 학개론. 그러면 나중에 글자를 읽을 때 시간 안배가 아마 될 수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모의고사라는 것은 점수를 높이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지식이 문제화 됐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번 시간 안배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일 미련 곰탱이가 뭔지 아세요? 학교로만 냅다 쏟아 부어요. 그래서 65번까지 푸니까 10분 남았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나머지 찍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떨어지기 확률이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24문제만 맞추면 돼요. 그래서 30문제를 풀어서 24문제든 그렇죠? 25문제를 풀어서 24문제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24문제를 맞출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이건 확률 게임이거든요. 그럼 1번부터 24문제만 딱 풀고 정답을 알고 안 풀면 되지. 그래 정확히 풀면. 그럼 24문제는 합격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시험이라는 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정답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또 점수를 토스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긴장감이 들다 보면 부동산 학개론에다가 냅다 한 100분 중에서 60분 쏟아불고 민법이 넘어오니까 민법의 지문이 길어요? 학개론 지문이 길어요? 민법이 훨씬 깁니다. 이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예. 근데 공부를 많이 하던 사람들은 지문이 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포인트만 잡아가면 되니까. 그러면 자, 요게 두 문제가 이론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거의 이론입니다, 얘가. 그리고 요 상법은요, 아니 요 상임법은 이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요즘에 와서는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사례형 배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있잖아요. 요건 이제 이론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담보 가등기는 이론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사례형이 10문제가 나오면 하나 정도, 두 문제 정도가 사례가 나오지만 이론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명의신탁은 100%가 사례형입니다. 이렇게. 형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 있죠. 박스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건 요 주임법이나 아니면 상임법 정도에서 박스형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어요. 하나 정도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버려야 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문제니까. 저 같으면 담보가등기 버립니다. 담보가등기 일단 버립니다. 일단 담보가등기가 가장 어렵거든요. 이 접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우리는 사례형 문제만 있으면 그 사례형을 외우면 되거든요. 4개 정도. 근데 문제는 명의신탁은 중개사법에도 한 문제가 배정이 돼요. 그래서 이건 버릴 수가 없어요. 얘는 가지고 가야 되고 주임법, 상임법은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건 아시죠? 왜냐하면 실무도 그렇지만 지금 실무가 중요하겠어요. 그죠? 붙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얘는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얘도 중개사법, 얘도 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3문제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래서 중개사법이 점점 어려운 추세이기 때문에 요 3개는 데려갑니다. 그러면 요 2문제, 요거 1문제, 요거 1문제네. 4문제. 됐죠? 그러면 2개는 버려버리는 거야. 그렇죠? 버리라고 했더니 뭡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쳐다봐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보시면 안 되고 모르겠다 그럼 패스하고 넘어가시라고. 근데 그게 나중에 이끼가 끼고 뭐가 끼다 보면 감각이 생겨요. 감각이. 그 감각으로 가서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다가 만약에 둘 중에 뭐 하나가 생기면 하나는 맞출 수 있게 아니냐. 그럼 여기서 뭔가 미스가 생기더라도 네 문제는 충분히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 특별법은 내가 아침에 나눠드리는 확인학습 문제 있잖아요. 그게 앞으로 매주마다 6문제, 7문제가 나갈 거거든요. 매주마다. 근데 그때마다 특별법은 하나, 2개가 꼭 들어가요. 매주마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감각은 유지가 될 거고요. 지금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방학 때 가잖아요. 지금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40문제를 해설까지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8월, 7월 마지막 중에 우리는 한 주 정도가 방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며칠간. 그때 내가 40문제를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밀린 공부하지 마시고요. 그냥 특별법 4문제만 잡는다 생각하고 그것만 풀어갖고 오시면 돼요. 그럼 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4문제는 맞습니다. 이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볼게요. 주임법을 먼저 할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그럼 요거 해볼게요. 적지 마세요. 안 적어도 돼요. 우리가 민법에 가잖아요. 민법에 가면 계약법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임대차 계약이 보통 이런 거 아닌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이 임차인이 되는 거죠. 빌려 쓰는 사람이니까 뭐 임차인이죠. 유상계약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임대인 그럽니다. 민법상의 임대차는요. 부동산도 돼요. 동산도 됩니다. 임대차가. 민법상의 임대차는 부동산도 됩니다. 부동산이다 그러면 건물 임대차,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 상관없어요. 건물, 토지 다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산도 됩니까? 예, 당연히 됩니다. 자전거 빌려주는 거, 렌트하는 거, 또 뭔가 빌려 쓰는 거 다 임대차거든요. 단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임대차는 무상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상입니다. 그래서 얘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다 되는 거거든요. 특별법에 의한다면 특허권 그리고 상표법 이런 것들 전부 다 가능하거든요. 권리도 임대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민법상의 임대차는 권리를 하진 않습니다만
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민법상의 임대차는 만약에 이렇게 해볼게요. 보증금 얼마예요? 2천만 원 합시다. 그 다음에 월세라고 하는 거 있죠. 월세를 얼마 정도 주겠다고 약속을 지금 한 겁니다. 월세라고 이야기하지만 월세만 있는 건 아니죠. 분세가 될 수도 있고 연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지금도 100% 연세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내는 거. 그 다음에 이 차임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차임은 돈이야 되는 건 아니죠.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졌습니다만 가을에 추수하면 그 추수한 벼가마니 쌀가마니로 임대차 그 차임을 줬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 볼까요? 원래 차임이라는 것은 선불인가요? 후불인가요? 원칙은 후불입니다. 예, 후급이 원칙이에요. 근데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으로 선불을 지불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아직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수학기에 지불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수학 이후에 지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게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벽가마 삭가마 주는 거 있죠. 그것도 임대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차임이. 근데 얘가 만약에 2년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중간에 소유자가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소유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른 말로 이 사람을 양수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가 양도인 되겠죠. 그럼 물어볼까요? 병이란 사람은 지금 얘가 1년간 살았거든요. 1년 살았는데 주인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자, 누가 임대인인가요? 갑인가요? 병인가요? 누가 임대인이에요? 갑만 됩니다. 왜? 둘이 계약을 했잖아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했지. 얘는 오늘 처음 보는 애입니다. 처음 보는 애인데 병이 임대차예요. 그러면 걸음마부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문제는 1년 살았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오셔가지고 야, 주인 바뀌었어. 나가 근단 말이에요. 그럼 이 병이라는 사람은 얘한테 아니야. 나 전 주인과 2년 살기로 약속을 했거든. 자, 1년밖에 안 살았어. 나 못 나가 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요. 그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야, 나 1년밖에 안 살았거든. 나 1년 더 살아야 되겠어. 하고 1년을 내가 뭐 더 살겠다. 그 기간 동안,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이걸 주장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간이 끝나잖아요. 끝나면 뭘 달라고 하죠? 보증금 줬던 거 있잖아요. 보증금을 달라고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걸 대항력이라 그래요.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둘이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둘이 대항하면 될까요? 네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그건 뭐예요? 파토납니다. 이건 부부끼리는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공생관계인 거지. 핏대를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이거든요, 그게. 그럼 결국 뭐냐면 갑과 을과는 뭐예요? 둘이 계약을 했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2년 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대항력이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항한다는 말을 쓰는 건 아닙니다. 대항력은 반드시 누가 들어와야 돼? 제3자가 들어와야 돼요. 3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대항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 대항력이 있습니다. 대항합니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보통 3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요거 가장 큰 거죠. 여기에 짜실짜실한 것은 나중에 가면 뭐 유익비를 달라고 할 수 있냐, 필요비를 달라고 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나오겠죠. 근데 가장 큰 대가리는 두 가지입니다. 그럼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는요. 얘는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잠깐 한번 파헤쳐 보면 안 되는데 이거 옆구리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옆구리 잘 빠져가지고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을요. 왜 11월, 12월, 1월, 2월, 5월까지 왔으니까 또 재수한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나름은요. 이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해서 집을 갖다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야. 아,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 대금 2천만 원 나왔습니다. 돈 달라고 누구한테 주장하죠? 돈 달라고 누구한테? 갑에게. 왜? 계약했으니까. 근데 이 집주인이 바뀌었네요. 병이로 바뀌었어요. 병으로. 매매가 됐던 경매가 됐던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신소유자. 그죠? 그럼 돈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대항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돈 달라고 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근데 얘가 돈을 안 주면 이 친구는 결련성이 있으니까 유치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유치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라고 눈가를 확. 물권이지 유치권이 뭔 채권이야. 이 양반들 웃긴 사람들이네.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뒷산에다 땅 파가지고 묻어야 할 사람이에요. 지금 11월부터 지금 5월, 3월까지 했는데 유치권을 채권이라고 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 거예요? 돈 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물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쌍욕이 나올 뻔했다고 이게. 아이 돈 달라는 건 채권인데 뭔 물권이에요 또. 뭘 그 아는 것도 없는데 맨날 지식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듣는 사람은. 자, 이게 유치권이 물권이요 채권이요? 전세권은 채권이에요? 지금 나를 희롱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저당권은? 아니 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내가 전쟁터에 나갈 리가 없을 거 아니야 이게. 아니 세상이 진짜 기절해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는 물권이잖아요. 물권 법정주의고요. 물권을 함부로 만들어내면 돼 안 돼? 그래 내가 더불어 뭐라고 했어요? 작년에 바뀐 판례. 결련성이 없으면 유치권이 나올 수 없는데 당사자 합의로 결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치권을 발생하기로 합의했다. 이건 뭐예요? 강행법규, 물권 법정주의를 위배하는 거라고. 이건 무효란 말이에요. 유치권은 결련성이 없으면 어떻게 나와요? 참 이 양반들. 자, 이게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물권이죠. 물권의 특성은 뭐예요? 절대권이죠.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죠. 그럼 누구에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돈 달라고 채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물권은 주장할 수 있다. 아이고 참말로 아는 체는 절대 안 데려갑니다. 여러분들 전쟁터. 자, 나 혼자 가고 말지. 자, 여기 봐봐요. 그럼 얘는 지금 뭐야? 지금 임차권이죠. 자, 물어보게 대답 잘해야 돼요. 임차권은 물권이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은 8개밖에 없다고. 관습법 빼고는요. 그럼 매매로 인한 거, 교환으로 인한 거, 임대차는 전부 다 채권이잖아. 그럼 얘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나 2년간, 1년 남았으니까 그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할 거야.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얘는 중간에 어떻게 돼? 얘가 1년 뒤에 바뀌었죠? 그럼 얘는 뭐라고 해? 나가라고 하겠죠? 그럼 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의리 입장이 돼봐. 그럼 뭐가 될 거냐? 의리 입장이 되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값을 어떻게 해? 예, 족친다고? 그래, 어떻게 족쳐? 어떻게 족칠 거냐고. 난 그걸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조쳐요? 어? 기간 보장하는데 연병할 진짜 뭘 배운 게 있어야지. 아니 배운 게 없는 게 아니라 다 배웠는데. 이 사람들이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을 몇 년 했어요? 2년을 하기로 했는데 1년 있다가 쫓겨나니까 얘는 채무가 불이행된 거잖아요. 그럼 채무가 불이행됐으니까 뭘 해야 돼? 뭘 손해부터 냅다 치래요? 아니 먼저 뭘 해야 되냐고. 계약을 뭐 해? 해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해지해야지. 계속적 계약인데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징역, 사형 완전히 다르다고요. 해지. 해지해야 되잖아. 해치는 장래를 향해서 소급하는 거고 해체는 소급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데 왜 효과가. 이게 공부는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야. 피부처럼 와닿는 거야. 그냥 일상생활인가 공부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요. 왜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지 말고요. 내가 봤을 땐 점수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예, 해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이제 뭐가 들어와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51조 해지로 인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게 1900 몇 년 했어요? 1980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1980년 주택보급률이 67%밖에 안 된다고. 그럼 이 엄동선에 나가서 어떻게 집을 구할 거냐고. 그래서 주택을 임대차 한 사람들을 뭔가 특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해가지고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대항력이. 이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럼 민법상의 대항력은 없습니까? 있어요. 민법상의 대항력을 생기게 하는 것도 있다. 1번에 뭐예요? 621조에 따라 임차권을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등기해줘요? 621조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차를 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있지만 반대를 해버리면 임대차 등기가 안 돼버린다고. 그럼 집주인이 안 해주지. 누가 등기를 해주겠냐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대항력은 622조. 조문 필요 없어요. 잘난 체하려고 하는 거니까. 건물을 올렸어요. 토지 임차인이.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올린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럼 토지 임차권 등기가 없다 하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게 건물 보존 등기라 그래. 건물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1980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갑, 을,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친구가 뭐야? 주인이 바뀌어야 돼, 안 바뀌어야 돼? 안 바뀌면 주인법에 대항력이란 말을 나올 수가 없다는 거. 그럼 바뀌었죠. 둘이 약속을 했는데 바뀌었다고.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1번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 살겠다 안 하겠다? 동안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2번 보증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생각해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 있다. 그런 멘트가 나오는 거야 이제. 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근데 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뭘 갖춰야 된다는 거야? 첫 번째 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뭐예요? 주민 등록이 되어 있으면 다음 날부터 뭐예요? 0시부터 주인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바쳤습니다. 5월 1일 날. 그럼 언제부터요? 5월 2일 0시부터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신소유자는 임대의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죠. 이게 대항력이에요. 두 번째가 가장 핵심이 뭐냐? 두 번째는 이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경매로 넘어갈 때 이 친구가 뭐가 있었냐면 가장 선순위였다고. 5월 1일자. 뒤에 누가 들어왔냐면 저당권자 6월 1일자. 뒤에 저당권자 7월 1일자예요. 그러면 경매가 나오면 경락대금이 있을 거 아니냐.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아갈 수 있잖아요. 빨대를 쪽쪽 빨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얘는 안정적으로 생각을 했어. 가장 1번이니까 2천만 원 받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저당권자가 먼저 받아가 버린 거야. 왜 그래요? 그랬더니 야, 넌 채권이잖아. 나는 물권이야. 물권과 채권이 충돌되면 물권이 우선이거든 하고 얘가 받아가 버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뭐야? 오면 난리 난 거야. 야, 내가 가장 선순위인데 왜 네가 먼저 받아가? 법이 그렇대. 법이 그렇다니까 임차인은 결국은 어디로 가? 뒤로 간다고. 뒤로 가버리면 받을 게 없어. 이미 앞 사람들이 받아가 버렸기 때문에. 이해돼요? 그러면 이 개떡 같은 짓이 어디가 있냐고. 나보다 뒤에 성립되는 후순위가 나보다 먼저 받아가. 그래서 80년도에 주임법을 만들면서 여기다가 우선 변제권이란 걸 만들어냈어요. 그럼 이 우선 변제권은 누구냐 그랬더니 후순위 채권보다 내가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겁니다.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단 조건을 갖춰라. 그 조건이 뭐였어요? 인주 뭐라고요? 확정일자를 갖춰라 이 말이에요. 확정일자를. 인주학이 있어야 된다. 이게 우선 변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들어오게 만들게 됩니다. 이 최우선 변제권은 4년 뒤에 만들어요. 1984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자, 요렇게 뭐가 있어요. 우리 주인공 을 임차인, 여기 정이라는 사람도 임차인. 그럴 수 있죠. 뒤에 또 뭐가 있냐면 다가구 주택이었나 봐. 그래서 여기가 A라는 사람 임차인, B라는 사람 임차인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 인주학을 다 갖춘 거야.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얘 1번 A라는 사람의 임차인은 3억짜리 임차인이고요. 보증금이. 얘는 2억짜리 임차인이에요. 얘는 2천만 원짜리 옥탑 임차인, 얘는 1,000만 원짜리 쪽방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던 거야. 근데 갑자기 집이 넘어갔어. 넘어가면 얘들은 뭐야? 3억짜리 임차인이니까 쪽팔죠. 얘 받을 때쯤 되니까 없는 거야. 최소한 3억, 2억이니까 5억이어야 되고 5억 3천 원 있어야 되잖아. 경락대금이. 근데 이 얘들이 경락된 게 얼마냐 그랬더니 4억 5천이라는 거야. 경락가가. 그럼 얘가 먼저 3억을 받아가 버리죠. 예를 들면. 그럼 얘가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5천밖에 못 받잖아. 그럼 얘는 뭐야? 아예 못 받는 거죠. 그럼 A와 B는 부르주아라고 해요. 예를 들면 부르주아 임차인이고 여기 둘이는 프롤레타리아 임차인이요. 우리 같은 게 나 같은 서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같은 BMW를 타고 다녀도 다른 거야. 그렇죠? 강남에서 BMW 타고 다니면 빌딩이 있는 거고, 김포에서 BMW 타면 그냥 쪽방이야. 아,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말고. 상황이 다르다고. 같은 차를 탄다고 다 똑같은 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가끔 가다가 스테이크 자르지만 걔들은 매일 평상시 스테이크 잘라. 다르다고. 얘는 부르주아라고. 그럼 쪽쪽 빨아먹어버리죠? 그럼 얘들은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없는 거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이 서민들, 요 조그만 소액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요 앞순위 뭐라고 금액을 일정 한도를 넘지 않으면 가장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뭐였던 거예요?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근데 최우선 변제란 말이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뭐로 나와요? 예, 보증금 중 일정액이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최우선이란 말, 소액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이런 멘트가 나오면 아, 이게 소액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갖춘다면요.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주 플러스 뭐예요? 예, 소액일 때. 예, 이 형태면 가장 선순위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자. 아, 이런 멘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 임대차의 가장 핵심이 이 세 개입니다. 예, 첫 번째는 대항력, 두 번째는 우선 변제, 세 번째는 최우선이에요. 근데 조심할 거, 이 우선 변제권은 매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든 그 다음에 경매로 인하여 소유자가 바뀌든 두 개로 나눠져요. 두 개로 나눠가지고 대항력을 따집니다. 근데 우선 변제나 최우선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뭐야 돼요? 경매에서만 나오는 단어예요. 매매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는 대항력에서 한 문제를 갖다 놔요. 나머지는 무조건 한 문제가 더 들어오는 거고. 대항력이 무조건 판례가 한 문제입니다. 여기 기본적으로. 그래서 요걸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볼게, 이제.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이제 대략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된다고. 첫 번째는 뭐가 들어오냐면 1번에 대항력이 들어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들어온다? 최우선 변제권이 들어와요. 이게 핵심인 거고요. 이 뒤에 들어오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존속기간,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 그 뒤에 들어오는 게 임차권 승계 제도가 들어오는데 걔들은 들러리입니다. 가장 핵심이 얘들이에요. 그럼 이 대항력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두 개로 나눕니다. 매매가 있을 때 하고 경매가 있을 때를 나눈다. 자,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전제가 뭐예요? 경매에서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대항력은 뭘 갖춰야 된다? 애와야 되죠. 주택을 인도받고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추면 언제부터요? 다음 날 0시부터죠. 대항력을 갖습니다. 0시나 24시부터 같은 말인데 발광원 쪽을 갖다 놓다 보니까 0시라 그래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뭘 갖춰야 돼요? 얘는요. 주,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확정일자고요. 얘는 뭘 갖춰야 된다? 플러스 소액입니다. 소액이어야 됩니다. 그 지역마다 소액이 정해져 있는 거죠. 소액하고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부터 한번 봐볼게요.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 거거든요. 자, 주임법 적용범위인데 이 적용범위는 파란색입니다. 요건 파란색으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아, 마스터북 2입니다. 2라고 보시면 돼요. 2. 자, 거기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오시면 2. 자, 거기 보면 적용범위 나오잖아요. 요게 파란색이에요. 이게 파란색 이유가 뭐냐면 얘는 박스형으로 문제를 냅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주임법에서 박스형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적용범위하고 상임법에서 권리금에 관련돼서 그 갱신 요구권이 있거든요. 그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박스로 내는 형태가 있어요. 이런 형태가. 그래서 여기 보면 주거용이어야 되죠. 주거용 건물 전부나 동그라미 일부 임대차입니다. 반드시 주거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건 어때요? 나중에 가면 자, 상업용이었나 봐요. 상업용 건물이었는데 상업용에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그 냉장고 갖다 놓고 간이 침대를 갖다 놓고 주거용으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을 개조해서 주거용입니다. 주거용으로.
주거용으로 개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거용으로 갖다 놨다. 그럼 이건 적용돼야 안 돼요? 이건 적용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주거용의 일부를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담배가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들 이건 된다 안 된다? 이건 돼요. 왜 그러냐면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슈퍼를 만든다는 이건 되는 거예요. 근데 상업용 건물을 주거용은 안 됩니다. 그럼 얘가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요 판단 기준은 언제가 된다는 거야? 임대차 계약 체결시 있죠? 체결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거. 임대차 계약의 체결시를 기준해서 판단하겠다는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가볍게 보세요. 자, 두 번째, 주거용 건물이 주거 이외의 목적, 요 주거 이외의 목적 사용에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 3번은 체크해 놓으세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된다, 안 된다? 된대. 이게 왜 체크를 해라고 하냐면, 뒤에 나가보면 상업용 건물이 있고요. 요거 상임법. 요 상임법입니다. 요 상임법에 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건물은 상가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됩니다. 요거요.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건물이야 가능하기 때문에 얘는 미등기라든지 그다음에 무허가 건물은 돼야 안 돼요. 이는 적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사업자 상임법하고 주임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31회 때 나왔던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일시 사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호텔 같은 거 우리 힙합 가수들 가끔 나와가지고 인터뷰할 때에 호텔에서 2년째 살고 있어요. 그죠? 그럼 그분들 보증금 냈을까 안 냈을까? 냈을 거라고. 근데 나중에 호텔 주인이 바뀔 수 있죠. 사장님이. 그럼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 기간 동안 살겠습니다. 보증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법도 적용이 안 되지만 상임법도 적용이 안 됩니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주임 상임 안 된다는 거. 자, 4번도 빨간색. 기존 채권을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다 되는 게 주임법, 상임법, 전세권도 됩니다. 전세권도 전세금 있죠? 기존 채권을 전세금으로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존 채권은 주임법, 그 다음에 상임법, 그 다음에 전세권도 자주 나오는 지문들이거든요.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개정이 됐는데 요건 아직 처음에 배정된 건 아닙니다. 중소기업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중소기업 사원이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인데 평택으로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회사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거든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 살고 계신 분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추면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의미예요. 단 조심할 거 여기가 영리법인하고 나오면 돼 안 돼요? 일단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LH공사 있잖아요. 랜딩하우즈라고 하는 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 지방공사, 지방공사 같은 경우 서울은 뭐 SH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은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요건 당연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갖다 놓는데 박스로 문제를 물어볼 때는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가장 간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주임법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상임법하고. 자, OX 문제 풀어볼까요? 자, 먼저 여기 미등기 보이시죠? 무허가 주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자, 일시사용은 돼야 안 돼요? 세모. 일시사용 보이죠? 끝을 봐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주임법, 상임법 모두 적용되지 않죠. 자, 주거용 건물은 대지 포함해서 말한다라고 돼 있죠? 이때 대지를 좀 동그라미 치세요. 대지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우선 변제가 있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럼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경매가 될 수 있죠. 그럼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권은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빨대를 꽂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요게. 그럼 이건 어때요?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토지만 경매가 된 거야.
토지만 경매가 되더라도 우선, 변제, 최우선 빨대를 꽂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대지도 되니까. 대지도 되는 거니까.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최우선 상관없습니다. 자, 네 번째, 요거 조심하세요. 임대인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뭐는 있어야 돼요? 반드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도, 명의신탁자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왜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 민법상의 임대차는 타인 물건도 가능하죠. 그럼 타인 물건이라는 것은 처분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을 맺을 순 있다. 계약을 물어보는 거야. 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걔 쫓겨나 안 쫓겨나요? 쫓겨난다고. 자, 질문 바꿔볼게요. 공유가 있습니다. 갑, 을, 병. 갑의 지분율이 4, 3, 2입니다. 이해되시죠? 숫자가 약해서 이 양반들. 자, 갑이 있고 을이 있고 병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4, 3, 2로 할까요? 그냥? 이 사람 2로 합시다. 2, 1. 됐죠? 이렇게 비율로 갖고 있습니다. 비율로. 그러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다는 거야? 분수로 나타내면 오케이. 7분의 4. 똑똑한 사람도 있구나. 자, 7분의 2, 7분의 1. 이렇게 바꾸는 거지. 지분율이 여기 합산이 1이니까. 얘 가반수권자죠? 됐죠? 7분의 4니까 3.5를 넘겼잖아요. 그럼 자, 소수 지분권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단독으로 허가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예, 요 임대차 계약은 유효 무효? 예, 유효라는 거야. 계약 자체를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이 임차인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왜? 나 동의 안 했다. 나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바뀌었거든? 그럼 대항력 있니? 살고 있는데 경매가 넘어간 거야. 그러면 경락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니? 그래서 여긴 적법이란 말이 들어오는 거야. 적법한 임대인이 아니면 살 수가 없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근데 계약법에 무단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단 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계약 자체는 유효란 말이야. 그 계약만 물어보는 거니까. 알아듣죠? 자, 두 번째 갈게요. 미등기 동그라미 전세 계약 있죠. 미등기 전세도 주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요게. 자, 그 다음에 주택공사 보이죠? 지방공사, 중소기업 보인가요? 자, 이때 주임법이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자, 7번 체크해 놓으세요. 자, 7번에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 수익하려는 것이 아니고 게임 끝났어요. 주임법은 주택을 사용하고 수익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이걸 채권 담보 목적, 여기 채권의 수, 요게 포인트입니다. 요게 포인트.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임법을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 전세권 가볼까요? 전세권? 조금 올려봅시다. 이렇게. 자, 전세권 한번 가볼게요. 전세권을, 물권의 전세권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전세권은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세권에 가시면 당사자 합의가 있고 플러스 뭐예요? 전세금이 들어가 있고 플러스 뭐예요?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전세권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반드시 목적물 있잖아요. 전세 목적물이 인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왜? 채권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채권을 해소할 목적으로 전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1조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채권 해소 목적으로는 주임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용, 영리법인, 그 다음에 여기처럼 채권 해소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 꼭 확인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대항력. 대항력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조건 머릿속에 생각하세요. 아우, 대항력 주인이 바뀌었네. 그렇죠? 주인이 바뀌었네. 봐요.
우리 지상권의 지류는 요소의 요소가 아닌가요? 아니, 나도 아까 실패를 봐가지고 잘 안 물어보고 싶어요. 내 땅 파러 갈 수가 없어. 힘이 땡겨가지고. 만약에 지상권은 지류는 요소가 아니죠. 근데 둘이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거든. 근데 지류를 등기를 안 한 거야. 안 했다 하더라도 둘이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야. 근데 제3자에게 지류를 달라고 청구하려고 하는 거야. 지류를 대항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누가 들어온 거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온 거죠. 예, 그 사람한테 지류를 달라고 청구할 때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지류 청구권, 지류 대항력이 생긴다고. 그럼 대항력이다라고 하니까 지금 주인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임차인이 되는 거죠. 그럼 임차인 몇 년간 살기로 했어? 2년간. 그래서 1년 살았어요. 근데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신소유자. 됐죠? 그럼 요 임차인 을이라는 사람 항상 기본을 가져. 기본이 아주 중요해요. 문장을 해석을 못해요. 그럼 답을 못 찾는다고.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딱 불러다 놓고 딱 모의고사 한 문장만 해석시키면 딱 알아요. 해석 못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데 뭘 물어본지 어떻게 알아 이걸.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자, 이게 자기 딴에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그죠? 열심히 읽어. 5개 중에 2개만 알아 지문을. 3개는 몰라. 해석이 안 돼. 한글인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라고 그게. 자, 여기 보면 신소유자죠 지금. 그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냐 이거지. 대항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임차인이 뭘 갖추면 대항 요건이 뭐죠? 주택을 인도받아 인주받고 뭐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갖추면 다음 날부터죠? 다음 날 몇 시부터? 0시부터 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자, 물어볼까? 그러면 아는지 모르는지? 자, 이 사람이 인주를 언제 갖췄냐면 5월 1일 날 갖췄어요. 그렇죠? 신소유자가 등기를 했습니다. 이제 소유권 취득한 거죠. 5월 1일 날 했습니다. 대항력 있나요, 없나요? 없어. 왜? 얘는 등기를 갖추면 그날부터 효력이 있거든. 5월 1일. 근데 얘는 다음 날 0시니까 언제부터야? 5월 2일 0시거든. 그럼 시간차가 타이 나죠? 얘가 빠르잖아. 얘는 즉시. 얘는 뭐요? 다음 날 0시. 똑똑할 때도 있구나. 요걸 말하는 거야. 이거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 엄청 물어봐. 엄청 물어봐. 이거 기출문제를. 자, 대항 요건은 뭐예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 뭐예요? 전입신고죠? 이때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도달하면 되는 거야? 수리하면 되는 거야? 수리인데 요 수리를 꼭 체크해 놓으시는데 지금은 뭐 전입신고할 때 집에서 뭐예요? 컴퓨터로 해버리잖아요. 수리다 도달이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근데 시험용이라고 생각하고 도달인지 수리인지 요것만 하나 체크를 해놓으려고. 다음날 뭐예요? 0시부터. 그죠? 취득요건 동그라미 존속요건 동그라미. 자, 존속요건은 어디까지예요? 언제까지? 이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래서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개시 등기 전에 최소한 저당권 설정 전에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되는데 중간에 주소를 경매하고 있을 때 중간에 주소를 빼버리면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 최우선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최소한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이 돼야 된다. 이렇게 중개사법에서 경매 절차는 배우셨죠? 배웠던 전제하에서. 자, 그 다음에 매매하고 경매가 2개가 나오거든요. 물어볼게. 아까 방금 해버렸어. 지금 갑의 임대인데 소유자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올려볼게. 잠깐요. 이렇게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매매일 수도 있고 경매로 낙찰받을 수 있잖아요. 자, 지워버린 게 편하겠네요. 다시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 집,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 얘 5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주인이 바뀌었어요. 신소유자. 바뀐 다음에 이렇게 뭐가 바뀐 거예요? 소유권이 넘어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이유가 뭔가요? 그랬더니 하나가 매매, 하나가 뭐예요? 경매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매매는 이 친구가 등기를 하잖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임차인은 5월 1일자 뭘 갖춘 거야? 줄을 갖췄으니까 다음날 언제예요? 5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는 거잖아. 그럼 최소한 얘가 빨라야 되죠. 이 날짜가 얘보다는. 그래야 대항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 이 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 의뢰 대항력 있죠? 요 의뢰 대항력이 뭐예요? 날짜 인주가 빨라야 돼. 빨라야 뭐라고요? 빠르게 되어야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같은 날짜면 안 되겠죠. 이 친구는 5월 1일이고 얘도 5월 1일 날 등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다음 날 0시고 얘는 5월 1일 즉시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항 발생 시기가 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누구? 병의 이전 등기 일자보다 의뢰 대항 요건이 빨라야, 요게 빨라야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그럼 얘가 빨라버리고 얘가 늦으면 얘는 쫓겨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요건 어때요? 얘가 4월 30일 날 했죠. 얘가 5월 1일 날 등기했죠. 그럼 얘가 더 빠르죠? 뭔 아니요. 어디 갔어? 예, 어디 갔니? 아니, 자, 다시. 을이 4월 30일 날 했고, 인주를, 그 다음에 병이라는 사람이 5월 1일 날 했다고. 그렇죠? 그럼 얘는 언제예요? 5월 1일 0시잖아. 근데 얘는 5월 1일 주간이야, 주간. 9시 이후에 등기소가 문을 여니까. 그럼 시간차가 9시가 빠르죠? 그럼 얘가 우선이지. 그럼 대항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걸로 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야.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해되셔요? 근데 우리 시험은 같은 날짜로 나와요. 얘 5월 1일 날 대항 요건을 갖췄습니다. 얘 5월 1일 날 등기를 갖췄습니다. 그럼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볼 거야. 그거 하나밖에 없어.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고. 자, 경매예요, 경매. 그럼 경매로 얘가 낙찰을 받을 거 아니야, 이거지. 그럼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경매는 뭐라고 하냐면, 자, 최선순위 저당권 보인가요? 이게 말소기준 날짜예요. 중개사법의 말소기준 날짜 배우셨죠? 그 말소기준 날짜란 건 인수자가, 요 경락자가 이 집에 붙어 있는 권리 중에서 인수할 권리, 책임질 권리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나누어 주는 기준 권리, 그걸 말소 기준 권리라 그래요.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총 4개가 있어요. 어떤 분은 5개라고도 하긴 하는데, 첫 번째가 저당권, 가장 선순위 저당권, 두 번째는 담보가등기, 세 번째는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그 다음에 경매 개시등기라고 해요. 경매 개시등기 해가지고 중개사법 선생님들은 애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험은 안 나오지만 중개사법이 시험 안 나오더라고. 애우긴 애우는데. 그럼 자 봐요. 저당권 있죠. 담보가등기 있죠. 그 다음에 압류등기 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경매가 들어가면 경매 개시등기를 해줘야 돼요. 촉탁등기로. 그럼 여기서 말소기준권리 누구야? 다 후보들이죠. 말소기준권리가 됐지만 가장 앞에 있는 애, 요 저당권. 요게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이 병이라는 사람, 임차인이 인주를 앞에 설정을 해야 돼. 얘보다 빨라야 돼. 저당권보다. 이해되셔요? 그럼 물어볼게. 을이 인주를 5월 1일 날 갖췄고 이 저당권은 5월 1일 날 등기가 됐습니다.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얘 5월 1일, 얘도 5월 1일이면 얘는 5월 2일 0시고 얘는 5월 1일 오전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보다 얘가 늦다고요. 그럼 대항할 수가 없다. 항상 날짜가 같은 것만 나와, 우리 시험은. 날짜가 같을 때 끝처리는 대항할 수 없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게 아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해되시겠죠, 이제? 요거 체크해가지고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전입신고할 때게. 다세대 다가구는 뭐가 중요해요? 지번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 동호수도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 다만 다가구는 뭐라고 했어요? 다가구는 호수는 무시해버리고 뭐만, 지번만 정확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조심할 거.
집원, 동호수, 다가구 다 좋은데 문제는 요거예요. 원래 출발할 때는 다가구였어요. 다가구여가지고 집원을 뭐라고 했어요? 정확히 했어요. 정확히 기재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이걸 개조해가지고 다세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다세대로 바뀌면서 동호수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제 말 이해해요? 이건 다가구잖아요. 이건 다세대로 바뀌었다고. 그럼 동호수가 다르게 진 거죠? 동호수가 다르게 되더라도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이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다가구일 때 정확하게 지번을 기재해서 동호수를 갖춘 다음에 나중에 개조가 돼서 다세대로 변경돼서 동호수가 달라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라고요? 대항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우자, 자녀도, 즉 가족 동그라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 있는 걸로 취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이 아니라 누구요? 가족들의 동거하는 가족이어야 돼요. 그때 대항력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5개 있잖아요. 이 5개는, 6개는 이 판례들인데 저는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정말 이건 암기해놔야지 문제를 찾습니다. 주인법은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전차인, 직접점유자, 주민등록을 마칠 때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다란 말 보이죠? 자, 봐요. 갑이란 사람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이고, 자, 동의를 얻어가지고 병이란 사람이 전차를 했습니다. 전차인이죠. 그럼 직접점유자가 누구요? 을이요, 병이요? 병. 얘가 직접점유자. 얘는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 얘는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 임대인도 간접점유잖아. 간접점유 1, 간접점유 2. 얘는 직접점유자. 이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주인이 바뀌었죠? A라는 사람으로 신소유자가 나온 거야. 그럼 얘도 주장하고 싶고 얘도 주장하고 싶을 거 아니냐 이거지. 대항력. 그죠? 1년 더 살겠다. 보증금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는 인주를 갖춰야 되잖아요. 그 인주를 간접점유자로 인주가 돼야 되냐?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앞으로? 직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면 누구도 임차인 간접점유와 함께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때 물어보는 포인트는 요거예요. 전차인, 직접점유자 앞으로 뭐 해야 된다? 주민등록을 마쳐야 간접점유자인 임차인도 대항력이 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시험장에 가면 누구 앞으로 인주를 해라 그래요? 요거 간접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임차인 앞으로 인주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앞으로요? 전차인 앞으로, 직접 점유자 앞으로 인주가 되어야 대항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 기존 주택의 소유자라는 거 보이신가요? 자, 이제 이게 포인트인데 잠깐 그림을 제가 그려볼게요. 저 잠깐 봐봐요. 어려운 판례입니다, 이게. 자,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집을 하나 샀나 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주가 됐습니다.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소유자로서 뭐가 된 거예요? 인주가 된 거야. 임차인이 아니고. 근데 얘가 팔았어요. 을에게 매매하면서 매매가 되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눌러 앉기로 했어요. 임차인으로. 그럼 여기까지는 뭐가 돼요? 소유자가 되는 거고 이 다음부터는 뭐가 돼요? 임차인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 인주를 뺐다가 다시 임차인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전히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제 말 이해돼요? 그럼 경계가 모호해지잖아. 어디까지 인주가 소유자고 어디까지 임차인으로 볼 거냐. 이게 궁금이 되는 거야. 이 궁금점이.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요 소유권 이전 등기 받는 매수자 있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언제예요? 등기.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2일부터 얘는 임차인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럼 얘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5월 1일 날 했다면 얘는 언제부터? 5월 2일 0시부터 임차인으로 대우를 해주겠다. 대항력 있는 걸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 요걸 놓치면 안 돼. 기존 주택 소유자가 요걸 놓치면 안 돼. 소유자가
매도 후에 계속 임차인으로 거주를 합니다. 그럼 언제부터요? 자, 매수인 명의의 뭐라고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2길 보인가요? 2길? 요 2길이 언제야? 다음 날. 다음 날부터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갖습니다. 다음 날입니다. 여기다가 즉시 집어넣고 날리면 안 됩니다. 요 즉시란 말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즉시가 아니라 다음 날입니다. 요걸로 바뀝니다. 글자가. 자, 그 다음에 낙찰 후에 종전 임차인과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럼 지금 낙찰받은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난 거기 집에 살고 있었던 임차인이야. 그럼 짐 싸가지고 나가기 전에 내가 이분한테 새로 낙찰받은 사람한테 저 그냥 임차인으로 계속 살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언제예요? 낙찰대금 납부하여 소유권을 언제요? 취득하는 즉시에 여기는 보이신가요? 네, 즉시. 여긴 즉시, 여기는 다음 날. 헷갈리는 거니까 요건 즉시, 요건 이길 다음 날. 두 개 꼭 비교해 놓으세요. 요 판례 어디서 봤는데 즉시인가 다음 날인가 헷갈려 버립니다. 이거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때 요 낙찰. 그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존 주택 소유자가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좀 조심할 거. 여기요. 여기 뭐냐면 자, 3, 4번 문구도 괜찮아요. 임대 아파트 전차인이에요. 임대 아파트 전차인은 뭐냐면 여러분들 LH 공사 같은 거 보면 5년간 살다가 그 조건이 충족되면 소유권을 그 매도를 인정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LH 공사에서. 근데 이 사람이 임차인이야. 5년간 살기로 들어가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단 말이야. 이 친구가 딴 데 발령을 받은 거야. 그럼 딴 데 발령을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겠죠. 전차인이. 그러겠죠. 그럼 전차인이 살고 주소를 빼버리면 그 5년이라는 조건이 충족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그냥 살면서 전차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전차인은 동거인이 되는 거야. 동거인이. 새로운 임차인이나 동거인이란 말이야. 아파트는 새로 세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세대 구분형 아파트가 아니면 동거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가 이 임차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소유권을 취득했던 거야. 그럼 이 전차인은 이제 뭘로 바뀌어야 돼?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탈락되면서 동거인이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볼 거냐? 이미 주소가 옮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임차인이 분양받은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득했죠. 등기를. 그럼 언제예요? 즉시 대항력을 갖습니다. 즉시 대항력을 갖는다. 그래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4번하고요. 가장 빗대서 나오는 게 어떠냐면 2번이에요. 2번, 4번을 가장 빗대서 잘 냅니다. 2번하고 4번을 가장 헷갈리게 냅니다. 이 문제가 판례가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지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조심할 거.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공무원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버렸어요. 직권 말소. 주민등록 일제 정리 기간 중에 임차인이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인주, 주소를 직권 말소가 된 거야. 그럼 대항력이 상실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대항력이 있나요? 물어보거든요. 조심할 거. 원칙은 뭐예요? 대항력이 없어져 버려요. 직권 말소는 대항력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시험장에 가면 저는 헷갈리더라고. 이 판례가. 대항력 없습니다. 아니 공무원이 직권 말소했는데 왜 임차인의 대항력이 소멸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소멸된다고. 근데 뭘 제기하면 이의를 제기했죠. 그럼 뭐예요? 소급하여 회복된다 안 된다? 한다. 이 소급하여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가면 소급 회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루어진 선이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요. 선이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아까 신소유자 양수인이 아까 임대인의 지위를 뭐예요? 승계한 거죠. 그럼 그 기간 동안 살게 해야 되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된다. 그러면 기존의 양도인 누구예요? 기존. 요 양도인 누구예요? 기존 소유자죠? 기존 소유자, 구소유자. 구소유자는 보증금 반환 뭐라고요? 채무가 소멸된다라고 하는 거 보이신가요?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옆에다가 임차인이
그 임차권 승계를 거부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임차인이 가서 봤더니 새로운 소유자가 그 하우스푸어처럼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것 같은 불안감 있잖아요. 그럼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거야. 야, 나 이거 임차인이 임차권 승계입니다. 임차권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 거부하는 경우. 아니면 여기다 뭐라 그럴까? 집만 있는 거지? 예, 거지를 본 거야. 이 신소유자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불안하죠. 나중에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임차인이 이걸 거부한 거야. 그때는 여전히 누가요? 여전히 임대인, 양도인이. 양도인은 의무가 그대로 있어 없어요? 있다. 양도인은 그대로 당연히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임차인의 승계를 거부할 때 양도인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밑에 한번 봐볼게요.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수인 동그라미, 양수인에게만 자 동그라미 있어요. 만자가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양수인에게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괜히 썼네. 2번 있는데. 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양수인의 임대인, 침대를 원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보이죠? 이의제기 동그라미죠. 이의제기. 아까 그 거지. 이해되죠? 자, 이 이의를 제기했어. 그럼 양도인 있죠? 원래 소유자. 양도인은 여전히 뭐예요? 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을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심할 거 임대주택이 아닌 토지 양수인 동그라미. 토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승계하지 않는데 조심할 건 이거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토지 경락대금으로부터도 우선 면제 최우선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지금 자 다시 해보면 그림이 요거예요.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었는데 원래 갑소유고 얘도 갑소유였어요. 여기에 을이 임차인 들어온 거야. 이 상태에서. 그리고 이게 주인이 바뀌었나 봐. 병으로. 그러고 나서 경매가 들어온 거야. 이해되죠? 그럼 이 임차인은 자 원래 임대차를 할 때에 토지 건물이 같은 사람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소액이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봐. 토지 경락대금에 대해서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야. 된다고. 그럼 이 사람은 토지만 경락을 받은 거니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은 아니라는 거야. 이 경락인에게는. 그러니까 여기 토지 경락인에게는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건 아니죠. 근데 뭐는 받을 수 있다? 요 토지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라든지 최우선을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요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 경락대금으로부터는 우선 변제나 최우선을 받을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는 거야?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 건 아니라고. 그래서 토지만 경매가 됐을 때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시게요. 저당권 가등기 후란 말 보이는데 이때 조심할 거 봐보세요. 자, 그래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거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여기가 임차인 들어올 거야. 근데 임차인 들어올 건데 얘가 인주를 갖췄어요. 대항 요건 갖췄죠. 근데 요 인주를 갖추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가 있었던 거야.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권자가 있었던 거지. A라는 사람이. 이해됐죠? 그리고 대항력 갖췄죠. 갖춘 다음에 얘가 여기서 본등기를 한 거야. 이해되나요? 그럼 지금 소유자가 바뀐 거잖아. 그럼 이 친구는 소유권을 언제 취득한 걸로 소급해? 가등기시로. 소급하죠? 그럼 소유권 취득 이후에 얘는 뭐가 된 거야? 지금 요 임차인 된 거죠? 그럼 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권 앞에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본등기를 갖췄다 하더라도 대항력을 가질 수 없다고. 그래서 여기 요게 중요합니다. 가등기 후에 대항력을 취득했다. 보이시죠? 그럼 경매 본등기 대항력이 어떻게 돼? 상실된다. 요렇게 본등기가 되면 상실됩니다 라고 하는 거. 요 본등기.
자, 그 다음에 요거 8번 체크. 공무원의 착오로 잘못 기재가 됐다란 말 보이죠? 그럼 공무원이 잘못 기재한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요렇게. 근데 만약에 공무원이 수정을 요구했어요. 공무원의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다면 누가 수정을 한 거예요? 임차인이.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대항력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 가지고 보셔야 돼요. 두 개를.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를 찾으면 돼요? 수정 요구. 요걸로 찾으면 되고 잘못 기재했다. 요걸 찾으면 돼요. 요거. 자, 이제 OX 문제만 풀고 싶까요? 쉬라고요? 그러면 쉬었다 오세요. 알겠죠? 쉬었다 오면 요거 풀고 연결해 드릴 테니까 갔다 오세요. 이제.